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와 달리 한은은 들썩이는 집값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발목이 잡혀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며 시장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여야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합의로 통과시켰던 금투세는 시행을 99일 남겨둔 현재까지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청약 예보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정부가 예고했던 청약통장 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청약시장에선 1년 동안 35만 개가량의 청약통장이 해지되고 있어 청약통장이 있어도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무용론이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와 달리 한은은 들썩이는 집값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발목이 잡혀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4년 반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이어 올해 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추가 인하도 예고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와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국도 기준금리 인하에 가세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는 10월과 11월로 올해 두 차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정치권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해 10월 통화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발목이 잡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지난달 정점을 찍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번 달부터 둔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9일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 86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7,227억 원 늘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지난달 증가폭이 27% 수준인데 이 같은 속도라면 이달 총 증가액은 4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시장 내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업계의 서울 아파트 수요 증가 전망이 맞물리며 가계대출 증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한은은 수차례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안정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한 11월 미국 연준 같은 B컵보다는 0.25%포인트씩 단계적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한 가운데 시장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보험사들도 눈치를 보며 대출 관리에 들어간 건데요. 보험사들이 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기준 삼성화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연 4.69%,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4.26%였던 금리 하단이 0.4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3년 만기 금리는 하락했지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손해보험사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큰 보험사들의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움직이는데도 당국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어 보험사들 배만 불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주담대를 해서 개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별로 보지 못한 현상이라고. 그 시장 왜곡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죠. 정부의 방침을 빌미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뭐. 전문가들은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선 신용등급 기준 상향과 1인 대출 한도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이미 20차례 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한 은행권도 가계대출 수요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금리 인상은 대출 관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아직도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인데요. 지난 2020년 여야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합의로 통과시켰던 금투세. 시행을 99일 남겨둔 지금까지 갑론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조세 형평성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 연간 수익이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에서 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과세 기준이 제각각 다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세금을 내나 소액 상장 주식의 경우 비과세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사업소득과 형평성 문제가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맞고 손실을 고려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증시가 저평가받자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 나스닥이 17%, 일본 니케이 지수가 9% 오를 동안 코스피는 3% 하락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더 커진 이유입니다. 전날 열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간담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금투세는 시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우리 증시 체력이 미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스피가 심화된 우리 주식시장에서 금투세는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유예는 불확실성 증폭으로 우리 증시를 짙은 안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 될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정치권에서도 인버스 투자 등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우리 증시 또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청약 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정부가 예고했던 청약 통장 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청약 시작에선 1년 동안 35만 개가량의 청약 통장이 해지되고 있어 이 같은 개선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업계에선 청약 통장이 있어도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무용론이 거셉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개선 사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종합저축전환 허용,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청약통장을 손본 이유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은 약 2,545만 7천 개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35만 개가량 줄었습니다. 서울내 청약에 당첨되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있어야 하는 상황. 4인 이하 가구는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습니다. 금리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부터 3.1%로 오르긴 했지만 0.23% 등 조금만 우대금리를 받아도 새 은행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큰돈을 청약통장에 묶어두기 아깝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을 넣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부수적인 요건보다는 자산 규모나 연령대별로 청약을 나눠 하는 등의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일반 분양 상황 하에서는 연령대별로 가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당첨 확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모빌리티와 가전의 경계를 허뭅니다. 가전과 자동차를 연결해 보다 편리한 일상을 구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거실에 있는 TV로 자동차에 시동을 겁니다. 주차한 장소를 깜빡 잊어도 휴대폰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G, 5G 등 통신망의 연결이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차량의 도난 사고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폰을 통해 차량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집안의 로봇 청소기 등 가전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구현해낼 미래 일상입니다. 주거 공간과 이동 공간을 연결해 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것. 삼성과 현대차는 이를 위한 기술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일상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은 카메라와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해 탑승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의 환경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배달업계의 이중 가격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서로 비판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배달 중개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배달시키면 가격이 더 비싸지는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달 플랫폼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업계 1, 2위를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를 겨냥하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책임 소재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팡이츠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배달 혜택은 고객 배달비 전액을 자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무료 배달비를 전가해 이중가격제가 도입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중가격제 발생 원인으론 배달의 민족이 업주들에게 고객 배달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가계 배달을 꼽았습니다. 최근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배민은 쿠팡이츠가 사실을 왜곡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에서는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배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고 중개 이용료 또한 쿠팡과 동일한 9.8%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신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상황이 배제됐고
요금제 정책에 대한 상생한 제시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비를 둘러싼 갈등 속 배달업계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플랫폼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구조라는 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우리 그 거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지속 가능하게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이런 거래 구조가 되려면 거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수소는 미래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오늘 개막한 글로벌 수소 산업 박람회 H2 및 2024에선 수소 분야의 퍼스트 무버들이 모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조망했는데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수 기술들이 공개됐습니다. 이혜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폐플라스틱. 언뜻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이 세 가지에서 현대차그룹은 수소를 생산하는 자원순환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고순도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PEM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을 전시하는 한편 전북 부안에 건설 중인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사업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에너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인다는 보관입니다.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유통,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까지 현대차그룹은 전생애 주기에 걸쳐 적용될 수소 기술과 사업 역량을 확보해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물류 탈탄소화 그리고 수소 전기 트램과 같이 현재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전시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모빌라이저로서 수소 사회를 선도하는 기업. 코오롱 그룹도 부스를 통해 수소 에너지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막 전극 접합체와 고분자 전해질막 외에도 자체 개발한 탄소 섬유 중간재 토우프레그와 수소 연료 탱크를 선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수소 사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고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 2050년에는 RE 100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오늘 개막한 H2 및 2024 박람회에선 국내외 최신 수소 기술과 제품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24개국 31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미국 대선과 한국의 통상산업 전략을 주제로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40일가량 앞두고 있어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누가 백악관에 입성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컨퍼런스에선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 컨퍼런스 2024 현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펼쳐질 시나리오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은 최우방 동맹국이며 동시에 우리 수출액의 약 20%를 의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석영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주재 강연에서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정책 때문에 상원과 하원 선거 동향도 살펴야 하고 대선 결과에 따라 대중국 강경 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선거 결과를 마지막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결과가 누가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의 강경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해리스가 당선되면 전기차 친환경 산업은 유리하고 화석에너지 산업은 불리한 국면에 놓인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프라와 산업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유리하고
전기차, 친환경, 반도체, 철강, 조선산업은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 특히 보조금 지급을 꺼려하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IRA가 폐지되면 미국의 수조 원씩 투자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을 지은 전기차 관련 업체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고 내연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늘리며 전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중국 견제로 생긴 틈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해군 함정을 늘려오면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연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뛰어든 것.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인수한 미국 조선소, 필리핀 조선소를 활용해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기업들의 준비에 더해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공급망 사업법과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을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한 입법을 위해선 국회와 사법부의 공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강대국들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WTO 체제가 악화되고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관세 전쟁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무역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각 국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관세 전쟁에 타겟이 된 제품들이 그렇게 타겟이 안 된 제품들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전쟁의 수혜 국가라고 지금. 우리 기업들은 미중 관세 전쟁 속 탈중국화하며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2016년 중국이 내수 시장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발을 옮겨 1차 미국 투자 러시를 진행했고 2021년 IRA와 칩스법,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이 나오면서 2차 대미 투자 러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화 약 28조 5,300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며 최다 대미 투자국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온쇼어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5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돼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산업 정책에 투자하면서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메가 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중국보다 먼저 가입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와 우선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과 경제 안보가 밀접한 우리나라는 더욱더 정교한 전략을 준비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합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최근엔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9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들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 자체는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